시간이 돼서 화신 강좌 마지막 시간 창조과학 마지막 시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노아홍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저는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노아홍수 첫 번째 시간,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노아홍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좀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한 스토리를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았던 모습으로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었던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온 땅에 죄가 가득하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이제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 8명이 나와서 땅에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온 땅에 충만하게 퍼져서 살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면서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더 높아지자, 그렇게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바벨탑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 흩어지게 만드셨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또 서로 말을 통해서 또 어떤 글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또 전하고 가르치고 했어야 했는데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지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그동안 자신들의 부모 세대 또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말씀을 맡기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지켜지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처음 그때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내용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죠. 우리는 다행히도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부모 세대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는 노아 방주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전 시간 두 번째 강의 때 홍수 전기 앞에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고 이제 40일 동안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또 격변이 일어났죠. 막 지진도 일어나고 쓰나미도 일어나고 또 막 지하수 화산도 폭발하고 이런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있은 후에 3월 26일 그러니까 40일이 지난 후에 비가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온 땅에 가득한 상태에서 전 지구가 다 물로 덮인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점점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7월 17일경에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 이제 꼭대기에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물이 줄어들면서 드러난 산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월 1일에 다른 산의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리고 11월 10일부터 이제 10월 1일부터 40일 지난 후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서 이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무엇을 살펴보고자 했느냐? 지금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가? 어떤 밖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까마귀를 먼저 보내고 까마귀는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난 곳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까마귀가 나가서 이제 땅이 마를 때까지 왕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방주도 왔다가 또 자기가 정착한 새로운 땅에 가서도 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까마귀는 습성상 뭐 막 축축하고 이런 거 그리고 축축한 음식 이런 것들도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냈을 때는 비둘기는 다시 돌아와요. 방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비둘기는 마른 땅, 마른 곡식만 먹거든요. 그래서 마른 땅에서만 살 수 있고 마른 곡식만 먹기 때문에 자기가 살 수 없는 상황, 아직 땅이 다 마르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라는 걸 판단해서 다시 돌아오고 또다시 비둘기를 보냈더니 이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오죠. 나무 잎사귀가 자라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비둘기를 보냈을 때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여시고 이제 2월 27일 날 물지개 언약을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 땅에서 퍼져서 충만하게 살아라, 이 땅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노아와 홍수 사건이 끝납니다.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이제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점점점 줄어들고 이제 땅이 드러나는 그런 그 시대, 그 시기를 홍수 후기라고 이제 규정을 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홍수 전기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홍수 후기를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 전기에는 막 여러 가지 막 과학 이론들 이런 것들 많이 나와가 좀 복잡한 게 있었는데, 홍수 후기는 그에 비하면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좀 들으실 수 있는데, 한 가지 개념만 먼저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고 또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면서 홍수가 시작된 그때 땅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는 거예요. 이제 일부분만 보여드린 거지만 실제로는 전체 지구 전체가 이런 상태였다. 그래서 홍수 사건을 겪으면서 물이 가득 찬 상태, 자연스럽게 뭐 쓰나미라든지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지층도 형성되고, 그리고 화석도 이제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물이 가득 찬 상태가 지금 이 그림이, 그러니까 홍수 전기가 이제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상태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홍수 전체 물이 가득 찬 상태, 홍수 전기가 마무리될 때쯤 전체적으로 물이 다 지구를 다 덮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에 보면 이상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창세기 8장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갔다라고 말해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물이 점점 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물이 한쪽으로 이제 이동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이제 땅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물은 한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지구 전체가 물로 이제 둘러싸여 있어요. 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물이 한쪽으로 이제 몰려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느 쪽은 낮아지고 어떤 쪽은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곳은 육지로 드러나는 거고, 낮은 곳으로 이제 물이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모인 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바다예요. 바다. 그리고 뭐 땅이 막 어느 쪽은 올라가고 어느 쪽은 내려오면서 물이 다 내려오지 못하고 어느 정도 좀 남아있는 물,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호수라든지 뭐 샘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수 같은 게 그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물의 깊이를 오늘날의 바닷물의 양이나 이런 걸로 추정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전체적인 물의 깊이가 한 2.6km 정도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 엄청난 양의 물이 전체 지구를 2.6km 정도 되는 높이로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물이 다 몰려가고 다 한쪽으로 모이기 위해서 이 땅이 지금 아직 물에 젖어 있는 상태, 지층이 형성됐지만 아직 땅이 굳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큰 이제 지각 변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지층이 뭐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과학 시간에도 배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층이 이제 이동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동하면서 어느 쪽은 이제 멘틀이라고 하죠. 이제 땅 밑쪽에 멘틀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고, 어떤 쪽은 그 밀리면서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막 한쪽으로 쏠려가는 거죠. 땅이 막 부딪히고 밀리면서 어느 쪽은 높아지고, 그러면서 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바다를 이루고, 또 이제 오른쪽 끝에 보면은 이제 만약에 뭐 지형이 이렇게 밀리면서 물이 다 못 내려오는 경우에는 저렇게 위에 남아서 뭐 호수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물이 남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땅, 우리가 바라보는 땅에 지층이 형성됐다, 땅이 형성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노아 홍수 후기 때 물이 감하면서 한쪽은 높아지고 한쪽은 낮아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산들이 지금 이 산의 모습,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보는 차 타고 가거나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북한산, 도봉산, 이런 산봉우리라든지 이런 산들이 다 그 노아 홍수 후기 때 이렇게 땅이 움직이고 이동하면서 이제 이루어지고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 시간이나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배울 때에는 뭐 오랜 시간 동안 뭐 풍화작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막 깎이고 바위가 깎여서 흙이 깎여서 이런 식으로 뭐 지금의 지형, 뭐 절벽, 이제 산 이런 것들이 형성되었다고 배웠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
이 엄청나게 많은 산들, 엄청나게 거대한 산들이 과연 그렇게 깎이고 오랜 시간이 되어서 만들어졌을까? 그걸 한번 이번 시간에는 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이 내용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의 모양을 우리가 손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보자 하면은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삼각형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산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산의 모양은 삼각형 모양이죠. 그걸 보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가파르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점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느 산이나 관찰을 해보면 다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요. 물론 산의 모습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지만 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높은 곳으로 갈수록 가파르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완만한 이런 약간 그래프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걸 수학적인 용어로 지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무슨 연구를 하거나 이럴 때 항상 이 지수함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서 연구를 한대요. 그래서 이 지수함수라는 개념이 오늘은 가장 과학적인 이런 내용인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수함수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처음 시작은 굉장히 높죠. 점점 내려오는 거. 이건 뭐냐면 어떤 한 물리적인 사건의 결과는 항상 이 지수함수 모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풍선을 불어가지고 날려보낼 때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막 세게 나오면서 세게 날아가다가 조금 남았을 때는 이제 그 압력이 줄어들면서 힘없이 이제 조금씩 날아가는 모습,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엄청나게 큰 힘이 나오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든다. 뭐 예를 들어서 볼링공을 이제 굴릴 때에도 처음에는 빠른 속도로 나아가다가 이제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바람이라든지 땅의 마찰로 인해서 그 힘을 잃어버리는 모습들, 뭐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런 모든 물리적인 사건의 결과는 다 이런 지수함수의 모양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강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힘을 잃어가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게 이 지수함수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지수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이 개념을 같이 좀 생각하면서 이 노아함수 후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산이 형성되는 모습을 한번 이 지수함수로도 설명을 하는데, 지질학자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풍화작용, 뭐 퇴적작용을 통해서 이게 형성된다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는데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게 틀렸다라는 것을 지질학자들은 다 인정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이라는 이 학자는 70년대부터 이것을 이제 오랜 시간, 오랫동안 깎여서 이런 거를 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핵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지형의 모습은 처음 형성됐을 때 이래로 거의 변화없이 그대로 남아있다. 산이 만약에 형성되면 처음에 엄청나게 강한 어떤 격변적인 사건, 어떤 강력한 물리적인 힘, 이런 걸로 인해서 산의 모양이 지금 깎이고 형성되면서 지금은 처음 모습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수함수 그래프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큰,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산의 형성 모습과 동일하다. 지층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형을 이야기할 때 지질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이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오랜 시간 깎여서 수천만 년, 뭐 수억 년 걸려서 형성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오히려 단 한 번에 어떤 큰 사건, 격변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의 지형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 모양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깎인 모습도 순식간에 이루어진 형성된 모습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고, 또 산과 함께 이렇게 살펴볼 때 흐르는 강물 같은 게 있잖아요. 강물.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강물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이런 산악지형 같은 데 가서 봤을 때 실제 강이 흘러가야 할 폭을 강폭이라고 하거든요. 이 폭,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육지, 평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들도 사실 강폭으로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강폭이 지금 흐르는 물보다 더 훨씬 기본적으로 다 넓게 형성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이 또 이걸 연구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부분의 골짜기와 강폭은 현재 강물이 흐르는 폭에 비해서 너무 넓다. 형성된 골짜기의 어떤 그 폭보다 물이 흘러가는 양이 지금 너무 적다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원래 그 정도 크기의 강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20에서 60배의 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이게 쓸고 지나가면서 이 강 줄기를 형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랜 시간 이런 개념들이 다 잘못됐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 물이 졸졸졸졸 흘러서 그런 것들을 이루고 형성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뭔가가 이렇게 쓸고 지나가면서 산의 지형도 깎이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쓸고 지나가면서 이제 강물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막 지질학적으로나 이렇게 좀 복잡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식간에 강력한 힘으로 엄청난 사건으로 지금의 지형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세인트 헬렌산 지난번에도 이제 뭐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많이 증명해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세인트 헬렌산이 폭발했을 때 이제 폭발을 한 다음에 화산재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층도 엄청나게 두껍게 형성이 막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화산재가 쌓이고 엄청나게 많은 화산재들이 쌓였는데 이제 산에 있던 눈과 또 이제 모래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진흙이 이루어진 거죠. 진흙물 그 흙탕물 진흙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순식간에 막 쏠려 내려가면서 지금 이 강폭이 이런 절벽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은 진흙이 쓸려 내려오면서 이제 깎아 나간 거죠. 그러면서 30m 길이의 이제 절벽이 단번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질학자들 또 혹은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엄청 오랜 시간 동안에 뭔가 바람이 불고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물이 흐르면서 이게 깎여서 만들어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절벽 지형이 형성되는데 산을 깎고 물이 흘러가는데 순식간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 지층이 형성되는 것도 그렇고 또 뭐 지층이 쌓이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들이 오히려 맞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차곡차곡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걸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 선교사님이 직접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깎인 지형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골짜기 혹은 뭐 강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고 그만큼의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고 형성되려면 어떤 사건이 있어야 한다. 전 지구적인 사건, 엄청나게 큰 격변이 있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노아홍수 후기 때 물이 빠져나가면서 지층이 막 밀고 땡기고 하면서 움직이면서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이루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지금도 아마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침식윤회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위에서부터 보면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있는데 유년기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막 그냥 평평하고 어떤 홈이 깍깍 파여져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오랜 시간, 뭐 수백 년, 수천만 년 지나면서 바람이 불고 뭐 비가 내리고 이러면서 깎여서 이런 장년기의 모습이 된다. 그리고 이게 또 막 수천만 년 지나고 수억 년 지나면 이것들도 다 깎여서 없어진 다음에 평평한 지형이 평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침식윤회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지구상에 보면 이런 지형도 유년기 지형도 여기 있고 장년기 지형도 저기 있고 다 여기저기서 한 번에 발견된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또 혹은 창조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깎여서 만들어진다면 지구 전체를 봤을 때 대부분의 지형에서 비슷한 모양들로 지형이 형성되어 있어야 맞겠죠. 오랜 시간, 동일한 기간 동안에 깎였을 테니까. 조금 환경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동일하게 발견되는 지형들은 전체적으로 전 지구가 다 그렇게 발견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년기 지형 같은 지형도 있어요.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가 이렇게 협곡이 엄청나게 깊게 만들어진 그런 지형이 있고 또 장년기라고 이야기하는 저 두 번째 그림에 있는 지형같이 막 절벽이 막 드러나 있는 지형들도 미국에서 실제로 있고 뭐 브라이스 캐년이라는 곳도 있는데 그런 데 가면 진짜 저런 모습으로 다 깎여 있어요. 막 이렇게. 근데 이런 깎이는 것이 오랜 시간에 걸려서 깎이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거다. 그리고 노년기 지형도 있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우리나라로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면 유년기는 뭐 강원도겠죠. 산이 많으니까. 그 장년기는 뭐 충청도, 노년기 뭐 전라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강원도가 막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충청도나 전라도처럼 깎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형성됐을 때 그 모습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면 좋을 것 같아요. 침식윤회에 대해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런 논문이 발표됐어요. 침식윤회로서 예정 지형이 어떻게 지금 지형으로 변화시켰는지 어떤 이론적 가능성도 제공하지 못한다. 아무리 연구하고 찾아봤는데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겠더라. 어떤 이론적인 가능성도 이제 내세울 수 없더라. 오랜 시간 아니다. 오랜 시간 쌓이고 깎이고 아니다. 이건 순식간에 만들어진 거다. 처음에 그 모습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럼 지층이 어떻게 이동했을까? 노아 홍수 후기 때 물이 빠지기 위해서 지층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판게아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대륙이 하나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지층, 노아 홍수 사건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지층이 아마 거대한 판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이 판을 갈라가지고 나누고 배치를 하면 지금의 지구에 있는 이런 대륙, 지금 육지의 모습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맨 아래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지금 지구에 있는 나라 지도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동그란 모양에서 이렇게 쭉 밀어서 맞추면은 그 경계선이 다 맞아 떨어진대요. 그 지형이 처음에는 아마 하나로 이제 뭉쳐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거를 판게아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지층이 이동하면서 점점 벌어지면서 지금의 이제 땅을 지금 우리나라 뭐 있는 지도 한반도 지도라든지 이런 지형이 지금 그렇게 배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1년에 지금도 지층이 움직인다고 해요. 실제로 지금도 지층이 1년에 한 뭐 2cm 정도씩 평균적으로 많이 치면 좀 빠르게 움직인다 치면 한 5cm, 뭐 10cm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요. 실제로 지층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으로 이런 뭐 진화론적인 개념이라든지 학교의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잘못된 과학 내용을 통해서는 같은 속도로 수억 년 전부터 지층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은 뭐 또 지형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속도가 동일하게 만약에 지층이 움직인다고 쳤을 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바다, 지구에 있는 바다가 형성되려면 적어도 몇 천만 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몇 천만 년 동안 이 지층이 움직이면서 갈라지면서 거기에 물이 이제 곧 모이고 바다가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건 달라요. 이 바다가 형성되는 거, 또 지층이 움직이는 것도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지수함수 있죠? 지수함수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물리적인 사건의 결과는 이 지수함수 그래프의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층이 이동하는 것도 처음에 엄청나게 큰 사건, 큰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서 빠르게 움직였을 거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점점 이제 속도가 줄어드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보다 옛날이 더 빨랐을 거다. 지층 움직이는 속도가. 그래서 그렇게 아마 계산을 하고 추정을 해봤을 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바다가 얼마 만에 형성이 됐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무리 길어도 몇 개월 만에 지금의 지형, 바다 이런 것들이 다 형성됐다. 땅이 갈라지고 밀리고 부딪히면서 다 그렇게 형성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지형들이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림이에요. 지금 지형들이 지도가 이렇게 가까이 붙이면은 그 경계선이 다 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이 고든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또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게 뭐냐면 지판, 지금 우리 육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판들이 과거에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증거 때문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뭔가 연구에서 발표된 증거라든지 실제적으로 이제 인정받은 합당한 증거 때문이 아니라 동일 과정설적 신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동일 과정설이라고 해서 지층의 속도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천천히 오랜 시간 수천만 년, 수억 년 동안 지층이 움직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동일 과정설인데 이 신조, 잘못된 이 인식이죠. 진화론적인 어떤 개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지판이 훨씬 과거에 빨리 움직였을 거다라는 이런 과학적인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이 동일과정설 관련된 내용들이 과학책에 다 담겨져 있었고 지금 아이들도 그런 내용들로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잘못된 거, 거짓말, 사실이 아니야, 과학적이지 않아라고 인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움 가드너라는 이제 판 구조론, 지질학자 중에서 판 구조론, 처음에 판이 이랬고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움직이면서 지층이 형성됐고 지금은 그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학자들 중에서 최고로 치는 과학자분인데, 이분은 창조과학자예요. 이 바움 가드너라는 분이 슈퍼컴퓨터로 최고의 판 구조론 모델을 개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양저가 점점 가속도를 받아, 지판이 점점 가속도를 받아 초당 수미터라는 가공할 속도로 매우 신속하게 이동하는 모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로 이제 그런 어떤 가설 같은 걸 입증하기 위해서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봤는데, 초당 수미터씩 지층이 움직였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지금의 지형들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창조과학자로 이제 지금 이재만 선교사님, 제가 같이 사역하면서 배웠던 이재만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또 스승님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층이 형성된다라는 거, 또 노아 홍수 후기 사건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층이 갈라졌다라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지금 바다를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층이 처음에는 만약에 판처럼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한다면 이게 점점 움직이면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밀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지층끼리는 만났을 거예요. 부딪히면서 밀고 높아지는 거죠. 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밀리면서 올라간 지형이 산이 되는 거고, 또 갈라지면서 그 사이가 비어 있을 때 그 낮아진 공간으로 물이 다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쏠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층이 갈라지면 거기 밑에는 다 용암이거든요. 지층 밑에는 마그마. 그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물과 만나면서 이제 그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다 아래 지형을 형성하는데, 실제로 지금 바다 아래쪽, 바다가 있는 곳 땅을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마그마 지형이라고 해요. 이제 예를 들면 제주도 그런 화산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화강암? 그런 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대요. 실제로 그 밑에는 다 마그마, 용암 같은 거, 뜨거운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땅이 굳고 하면서 지금의 바다가 형성되고, 이제 지층이 움직이면서 부딪히거나 밀고 나가면서 높아진 지형은 산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어디냐면 인도하고 아시아 전체 지도예요. 그래서 저기 가운데 보면은 막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림이 있는데, 저게 뭐냐면 지금 히말라야 산맥. 이건 근데 그 과학적으로 그 지형이 어떻게 형성됐을까라는 걸 추적해 보면, 여기 뒤에 그림에 보시면 조각조각 나 있잖아요. 이제 근데 인도판이라고 해서 인도 전체 지금 지형이 또 따로 있었고, 아시아판이라고 해서 아시아 지형이 또 따로 있었는데 이게 움직이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거 밀고 올라가면서 지금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은 남아메리카 이제 보면은 태평양판, 이제 그게 또 움직이면서 밀면서 또 올라간 게 안데스 산맥, 지금 이런 산들이 지금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노아홍수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는 걸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이 지형들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지층이 뒤틀려 있어요. 지층이 원래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로 부딪히고 밀면서 찌그러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구부러지는 모양을 다 보여줘요. 산맥 같은 지형을 보면. 그러면서 이 지형 안에 자연스럽게 화석이 있겠죠. 화석. 근데 화석을 이렇게 살펴보면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서 물고기 화석이 발견돼요. 그리고 조개 화석도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고, 그리고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서는 상어 이빨 화석이 발견돼요. 왜 물고기가 꼭대기에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그 산악 지형의 지형이 이제 막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찌그러져 있고 이런 모습을 습곡이라고 해요. 이게 휘어져 있다라고 해서 습곡이라고 하는데, 어떤 물리적 실험을 하더라도 관찰된 습곡의 지층이 아직 굳기 이전의 상태에서 형성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습곡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지층이 딱딱하게 마른 상태가 아니라 뭔가 진흙같이, 찰흙같이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이렇게 밀리면서 형성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홍수 때 물이 가득 찼고 그 물 속에 지층이 있어요. 물을 먹었으니까 이게 당연히 약간 찰흙같이 굳지 않은 상태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습곡을 형성하고 지층이 휘게 되고 그 안에 있던 물고기 화석이라든지 조개 화석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높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서도 조개 화석이라든지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기도 하고 안데스 산맥에서 뭐 상어 이빨, 뭐 조개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물속에서 이미 그것들이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높아지니까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니까 낮은 쪽 바다가 지금 형성되고 높이 올라간 산악 지형은 올라가서 이제 굳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습곡의 형태가 굉장히 딱딱한 바위처럼 드러나는데 여기서 그렇게 실험해봤다는 거예요. 어떤 실험을 해도 지금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습곡, 휘어있는 지층은 만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상태에서 밀면 깨진다는 거예요. 다 박살나고. 이게 굳기 전에, 딱딱해지기 전에 힘이 가해지면서 휘어지고 높아졌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굳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해 봤을 때 노아홍수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한 번에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형성된 거구나. 그래서 이제 평평한 지형이었어요. 물속에서 다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평평한 지형이었는데 이게 힘을 받으면서 어떤 데는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면서 이제 꾸불꾸불한 습곡을 만들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화석들은 같이 그 안에 gat혀 있겠죠. 그러면서 이게 높아지고 그러면 위에 있던 물이 아래로 쓸려 내려가면서 면을 깎는 거죠. 이걸 내려가면서 깎아내리는 거죠. 이걸 깎아내리면서 바다 쪽으로 가고 그런 깎인 상태가 지금의 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 뭐 북한산, 도봉산 이런 산의 모습이 그 당시에 노아 홍수 후기 때 정확하게 말하면 물이 쓸려 내려가면서 깎이고 형성된 지형이 지금의 지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라든지 이제 창조과학이라든지 창조론을 믿지 않는 지질학자들은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지층이 어떻게 쌓였을까? 그리고 그 화석들이 어떻게 이렇게 여기저기 다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게 휘었을까?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깎였을까 이게? 근데 노아홍수를 생각해보면 쉽다는 거예요. 처음 노아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탄류, 많은 양의 흙과 엄청난 양의 물이 쓸고 다니면서 지층을 형성하고 그 지층이 움직이면서 휘어요. 이제 부딪히고 밀면서 휘는 상태,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면서 깎인 상태.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의 지형들이 큰 그림에서 증거들만 봤을 때 한동안은 퇴적작용, 한동안은 지층이 형성되는 일들만, 그리고 그 한동안 다음에는 깎이는 작용만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산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산들은 이런 퇴적작용, 지층이 형성된 다음에 깎이면서 또 높아지면서 형성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산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거예요. 모든 산들은 퇴적작용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퇴적작용이 다 끝나고 지층이 형성된 다음에 깎여졌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게 뭐냐? 오랜 시간 동안 쌓여서 또 오랜 시간 동안 바람에 막 맞아가지고 바위가 깎이고 이게 아니라 순식간에 한 번에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오면서 홍수가 시작되고 지층이 형성돼서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게 아니라 순식간에 지층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물이 한쪽으로 빠져나오면서 동시에 일어난 거겠죠. 이제 지층이 밀고 올라가면서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높이 있던 물들이 아래로 쏠려 나가면서 바다와 육지, 산맥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 물이 만약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호수. 이 호수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불안정하단 말이죠. 그 당시에 뭐 이제 산이 아직 완전히 바싹 마르기 전이기 때문에 지층이 흐물흐물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물이 이제 많이 위에 갇혀 있으면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씩 균열이 가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또 파이프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테톤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균열이 일어났어요. 댐을 만들었는데 물을 가둬놓고 댐이 있었는데 댐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물이 조금씩 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균열이 점점 커지면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11명의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LA 북쪽에 가보면 프랜시스 댐이라는 댐이 있었는데 1926년에 이 댐에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 물이 막 줄줄줄 새다가 나중에는 막 콸콸콸콸 새고, 나중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댐이 아예 무너져 내리면서 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는 것처럼, 노아홍수 사건 때 물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위쪽이나 중간에 갇혀있던 물들이 파이프 효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물을 막 쓸고 내려오면서, 아까 전에 뭐 세인트 헬렌 산에서 이렇게 쓸고 내려가면서 협곡을 만든 것처럼 지금의 우리가 보는 협곡들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협곡이 있는데 어떤 협곡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창조과학에서는 또 지난번에 봤던 이 그랜드 캐년이라는 캐년 협곡을 이야기해요. 그랜드 캐년이라는 캐년이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이 지층이 형성된 지형만 봤을 때 이 길이가 450km, 그리고 그 절벽의 깊이가 최대 한 1.8km까지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뭐 이 너비가 30km, 엄청난 큰 규모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의 협곡이 그랜드 캐년이에요. 이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를 또 이제 2000년도에 지질학자 70명이 전국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형성됐을까를 연구했대요. 그래서 36편의 논문이 나왔고 이제 막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오랜 시간 깎여서 형성됐다라고 발표한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이 그랜드 캐년은 단 한 번에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레니라는 이 학자는 그랜드 캐년의 동쪽과 북쪽에 있던 두 개의 호수가 넘치거나 격변적인 배수 과정으로 협곡이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의 이제 지도를 보면 이제 과거에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 흔적들을 찾아가지고 동쪽, 지금 오른쪽에 동쪽이고 위에 북쪽에 호수가 두 개가 있었대요. 엄청나게 거대한 호수가. 그래서 이 호수 규모가 얼마나 됐을까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 최대한 한반도 규모 정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호수 두 개가 그 면적이 한반도 크기만큼 엄청나게 큰 호수가 이제 있었는데, 이 호수가 노아홍수 사건 때 물이 한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그랜드 캐년이 이룬 산 모양의 한쪽에 호수가 형성됐던 거죠. 근데 이게 아직 지층이 안정화되지 않고 굳어있지 않다 보니까 깨지기 시작하고 균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호수가 먼저 터져 나와요. 그래서 그게 쓸려 내려가면서 이런 협곡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던 호수가 또 터져 나오면서 물이 막 쓸고 내려오면서 깎아내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랜드 캐년이라는 엄청나게 크고 깊고 높은 넓은 협곡이 형성되었다라는 게 현재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랜드 캐년의 형성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이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깎이고 막 물이 졸졸졸 흐르면서 깎아내리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호수가 터져 나오면서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많은 물이 터져 나오면서 한 번에 만들어낸 것이 이 그랜드 캐년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뭐 강,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협곡, 절벽 지형,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노아홍수 후기 사건 때 바다와 육지가 나뉘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혹은 그 후에 남아있던 물들이 못 견디고 무너져 내리면서 만들어진 지형이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의 지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진 거죠. 엄청나게 거대한 그랜드 캐년의 저기 보면은, 저기 아래쪽에 보면은 강이 흘러요. 강. 근데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 협곡이 엄청나게 너비가 넓다고 했잖아요. 이 너비의 만큼의 규모의 물이 되려면 저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엄청난 양의 물이 한 번에 쓸고 내려와서 그 마르지 않았던 그 지형들을 깨부신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건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창세기에 보면은 좀 재밌는 표현이 또 있어요. 노아홍수 이후에 땅이 한쪽으로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면서 물이 한쪽으로 물러갔다라는 표현과 동시에 무슨 표현이 또 있냐면,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증발했다라는 거죠. 물이 증발하면서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층이 움직이면서 갈라지면 그 사이에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물과 만나면서 이제 그 바다 지금 지형이 형성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물이
마그마와 만나면서 그 마그마를 식히고 굳히면서 물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물이 자연스럽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증발되기 시작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봤을 때 이것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뜨거운 온도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물이 증발하겠지. 근데 성경에서는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물이 증발했다라는 표현을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표현들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노아홍수 이후에 뭐 더위, 추위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처음에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죠. 그래서 이제 궁창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대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궁창 위에 물. 그 궁창 아래 물은 바닷물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마 노아홍수 때 막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내렸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할 때 아마 이 위에 있는 궁창의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전에는 오존층도 있고 뭐 그 궁창 물이 덮고 있는 이 보호막 같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태양이 이제 내보내는 뭐 빛 중에서 인체에 안 좋은 빛들은 뭐 오존층이라든지 이런 물층에서 좀 막아줘서 사람들이 좀 더 수명이 길었을 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노아홍수 이후에 이 층이 없어지니까 안 좋은 빛들, 자외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면서 사람의 수명이 더 많이 줄어들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족보를 보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와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반토막이 나요. 거의 그 전에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막 뭐 무드셀라도 막 900살 넘게 살고 거의 1000살 가깝게 살았죠. 그리고 대부분 막 700살, 600살 막 이렇게 살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갑자기 한 막 300살, 400살 이런 식으로 수명이 엄청나게 단축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 창조과학이라든지 노아홍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또 살펴볼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바다가 형성되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증발하면서 물이 줄어들었을 그런 내용들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때 평균 수온이 한 바다의 온도가 30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30도가 뭐가 높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지구상의 이런 바다를 봤을 때 바다 전체 평균 온도가 한 5도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1998년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슨 엘니뇨 현상이라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바다 수온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바닷물이 막 증발되는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바다 온도가 0.7도가 올랐대요. 0.7도 평균 온도보다. 그러니까 한 5.7도, 6도가 안 됐던 거죠. 근데 6도가 안 된 상태에서도 바닷물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증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막 비가 막 많이 내리고 뭐 이런 일들, 자연 이런 이상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수온이 30도였다면 지금 평균 온도보다 한 25도 높은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막 증발하고 이런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증발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화산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 있으면서 뭐 온도가 낮아지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더 나가면 빙하 시대까지 연결이 돼요. 노아홍수 사건 이후에 빙하 시대까지. 그래서 욥기로 빙하 시대에 대해서 좀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더 이 부분 좀 살피고 이제 좀 정리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가 가장 좋았다고 했죠? 처음이 가장 좋았다. 성경에서는 처음이 가장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처음 하나님께 창조하셔서 그때, 처음 완벽했던 그때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처음이 가장 좋았던 그때를 잘 마음에 품고 믿음을 더 잘 지켜야 될 때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타락, 홍수, 혼돈 뭐 이렇게 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봤지만, 이런 내용들을 정말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뭐 자녀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전하고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만 처음 가장 좋았던 그때를 막 기대하면서 가장 좋았던 그 상태, 완벽했던 그 상태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지인들, 내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같은 소망을 품게 하고 이 시기 정말 어려운 시기잖아요. 말씀을 잘 붙들고 믿음을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오늘 이렇게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이제 좀 빠르게 좀 막 많은 내용들을 다 살펴보지 못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노아 홍수 후기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좀 더 있고 뭐 나중에 강의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뭐 공룡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또 인간의 수명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다룰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정리해가지고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우리 개인의 가치관, 사고관,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성경에 대해서 좀 반하는 가치관이라든지 생각이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창조과학이라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가치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나면 또 이제 말씀도 읽으실 테고, 또 이런 창조과학에 대해서도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찾아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잘 형성되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나누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화신강자 창조과학에 대한 내용은 총 4번의 강의로 마쳤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시 좀 더 보완해서 복습하는 시간도 갖고, 혹은 또 다른 내용들, 재밌는 내용들 꽤 많이 있거든요. 우주에 대한 내용도 있고, 뭐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뭐 외계인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뭐 다양한 또 동성애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창조과학에서 사실 다루거든요. 세포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도 나중에 혹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같이 좀 나누고, 또 지금은 사실 온라인으로만 이제 진행이 되고 현장에 나와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나눌 때 궁금한 점 있으면 좀 질문도 같이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좀 더 풍성한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총 4번의 화신강자, 또 올해 마지막 화신강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신강자라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창조과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중독이라든지 또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주제의 화신강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또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또 교회가 더욱더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에도 화신강좌가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강좌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텐데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